자, 보자. 오늘 나가야 될 거는 일단은 오렌지 거울, 그 다음에 관동별곡, 마포는 읽어봤으리야. 갈매나무를 찾아서도 소설이니까 읽어보면 되고, 홍보전은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홍보전은 알아서 읽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오늘 메인은 관동별곡이야. 오렌지랑 거울만 끝내고 관동별곡 가면 가자. 자, 14페이지 오렌지부터 나가볼게요. 자, 오렌지는 좀 이상하지 않아. 관념적이지, 주지식. 자, 김춘수의 꽃이랑 비슷하거든. 어떤 존재의 본질 파악에 대한 시인인데, 자, 일단 내용을 보자. 오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대.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대. 오렌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오렌지이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이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 보통은 존재의 본질 파악으로 보는 거지. 이제 화자가 오렌지를 바라보는 거는 뭐 화자는 아이고 청자는 따로 나오진 않지. 근데 이게 뭐 독백색, 고백색 느낌도 아니고 이건 본질 파악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주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주지라는 건 뭐야? 어떤 지적인 거 위주로 해가지고 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봐야 되는 지인 거야. 오렌지는 본질 파악 대상이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화자가 대상이야. 근데 우리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뭔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관찰하면 그 대상은 이미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와 연관이 되는 뭐가 돼버려? 주관적인 대상이 돼버려.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모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알고 친해지면 그 순간 이미 뭐야? 그건 주관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가 이게 주제야.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나의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그 주관적인 개념이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파악을 인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끝나는 시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본질 파악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짓는 거지. 자, 오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건 뭐야?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본질 파악이 어렵다는 거지. 왜? 그걸 손을 대는 순간 그럼 변질될 거기 때문에.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이다. 더도 달도 아닌 오렌지라는 건 객관적인 오렌지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본질 파악하려고 내가 접근하는 순간 그 본질을 파악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보는 오렌지가 그래서 나를 보고 있다. 감시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한 거지. 내가 그걸 손대는 순간 변질될 거니까.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랑 껍질을 먹일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무슨 뜻이야? 내가 오렌지의 겉에 부분을 내가 탐구해 보려고 한다면 탐구할 수 있지만 그런 오렌지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뭐야? 나와 연관성을 가지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또 마음만 낸다면 오렌지의 카테란 속살을 깔 수도 있다. 나는 내면적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오렌지도 어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오렌지는 아무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려면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손을 댈 수 없어. 되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한다. 객관적인 오렌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렌지가 들어가든 사과가 들어가든 포도가 들어가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오렌지이기 때문에 오렌지라고 넣은 거지. 본질 파악의 대상이 포도였으면 포도라고 시를 썼을 거고 사과였으면 사과라고 썼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역시 내가 이제 손 대면 변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이다. 이건 뭐야? 존재 대상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봐.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쓸고 있다. 시간이 이제 어때? 시간의 흐름이 뱀의 또아리라고 표현을 했지.
추상적 관념에 구치하지 시간의 흐름을 뱀의 또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안녕. 고기 저거 가져와라. 제일 끝에 있는 거. 그거 다 내 거야. 싹 다. 어디 앉을까? 저기 앉아라. 저기. 소윤이 옆에. 끝에. 자, 15페이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상전환이 두 번 나타나. 15페이지에 그러나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잖아. 시상전환이.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드란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라고 하면 어진은 긍정적인 그림자잖아. 뭔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봐. 그래서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 뭐야? 이게 완전히 본질이 파악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질 파악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시인 거야. 15페이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자. 거울 21페이지. 이상은 시를 이상하게 쓰지 거울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 전혀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어때? 뭔가 이게 철학적인 개념을 쓰지. 그래가지고 뭐 저런 것들이 있잖아. 현대인의 본질적 불안감을 표현한 시 뭐 이래가지고 오감도 같은 경우에도 1인의 아이가 두렵다고 2인의 아이가 두렵다고 막 이런 거 쓰잖아. 그래서 모더니즘 시의 시초라고 봐. 우리가 1930년대가 우리가 모더니즘을 시작한 시사고 시기라고 봐. 현대시에서. 그래서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게 이상하고 김광균이잖아. 이 김광균 하면은 뭐 떠올라? 웨인촌이라던가 약간 도시적인 느낌의 그냥 말 그대로 모던해서 모더니즘인 거고 얘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게 원래 진정한 모더니즘이지. 이상은 기존의 틀을 파괴했지. 이거를 이어받는 게 1960년대 후기 모더니즘이 누구야? 김수영이라고 부르는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써놓잖아. 포폰이 뭐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모더니즘 시의 특성이거든. 이상의 시도 어때? 모더니즘 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시들을 뭐라고 해? 클래식이라고 부르지. 전통적인 시들을. 여기에서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 게 뭐인 거야? 모더니즘인 거고. 오늘날의 예술은 뭐인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지. 모더니즘이라는 거의 정의는 사실 되게 명확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기존의 문학 체계를 파괴한 거, 기존의 예술 체계를 파괴한 걸 보통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아예 그냥 그 예술이기를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봐봐. 발레는 클래식이지. 현대무용은 뭐야? 기존의 체계를 파괴했지. 그러면서 어때? 만든 게 모더니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오늘날의 무슨 행위예술 같은 건데 이게 예술인지 뭔지 모르겠는 것들. 새로운 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가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지. 건축을 치면은 고딕 양식이나 이런 게 뭐야? 바로크 양식이나 이런 게 클래식이지. 그 다음에 모더니즘은 뭐야? 가우디 같은 거.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이게 건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예술인 거잖아. 문학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맨날 문학 요새 등단하려면 이상한 산문시 쓰고 있지. 산문시 왜 등단이 안 돼요? 요새는 문학에서. 아마 이제 니네 자식 세대 때쯤 되면은 뭐 이상한 산문시 알아보지도 못하는 시 같은 게 이제 수능에 나온다고 니네 자식들이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등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시 쓰고 있거든. 이게 뭔 소리야 싶게. 차라리 이동준 시 같은 거는 읽으면 뭔 내용이라도 알겠는데 그게 이제 예술의 흐름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시인 거야.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하고 이상하게 써놓은 거지, 거울 자체가. 자, 봐봐. 화자는 누구야? 나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울이지. 청자 따로 있어? 없지. 독백태라고 할 때 일단. 정서는 어때?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성찰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하지만 안타까워하지. 거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울 밖에 나가 있고 거울 안에 나가 있지. 이 거울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거울 안에 나와 거울 밖에 나는 닮았지만
and 어때? 반대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게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 사실은 거울의 안에 나와 밖에 나에 대한 해석이. 왜 그러냐면 여기 분명히 보면은 외로된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외로된이라는 건 뭐야? 외다가 뭐였어? 우리 잘못되다잖아. 그러면 거울 안에 내가 잘못된 거야? 거울 밖에 내가 잘못된 거야? 보통은 우리가 시대연신하면 거울 밖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왼쪽 관점 두면은 일제강점기인가 거울 밖에 나는 이제 뭐야? 뭔가 이제 그 나의 이상에 추구하지 못하는 뭐 부정적 자, 현실에 안주한 자라고 생각하고 거울 안에 나가 이상의 자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시 자체에 뭐라고 나와? 거울 안에 나는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것이라고 그러지. 외로된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반대인 것도 있지만 시 자체에서 얘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겠지.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 이상의 거울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어. 왜?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의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를 알아두면서 보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고 저렇게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거고. 이건 뭐야? 소리가 단절되어 있는 거지. 거울 밖과 거울 안이 서로 단절되어 있어. 선풍기 틀어. 거울. 자,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이거 어때? 역시 단절되어 있는 거지. 단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 거울 안에 나와 거울 밖에 내가.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걔는 왼손인 거지. 내가 악수를 내밀으면 걔는 어때? 왼손을 내밀지.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고려마는 거울의 이중성이 나타나지. 거울은 단절되어 있지만 거울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어. 연결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야. 나는 지금 거울에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보통은 이제 거울을 봐야지 거울 안에 내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거울이 없을 때에도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건 자아분열의 심화라고 얘기를 해. 자아분열이라는 거는 나와 안에 있는 나, 밖에 있는 나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자아분열이라는 거의 다른 말은 뭐야? 미친 거잖아. 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자와 미친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분열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살짝 미친 거지. 근데 거울이 없을 때에도 자기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또 다른 내가 들어와서 막 그 살인을 저질렀어요. 막 이런 거잖아. 그게 자아분열이란 말이야. 미친 거란 말이야. 근데 자아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거지. 거울이 없는데도 또 다른 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 다른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나는 어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뭐야? 나의 이상한 자아가 나 대신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시대연신을 생각하면은 밖의 자아가 잘못된 거고 안의 자아가 잘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외로된 사업 때문에 어때? 안에 있는 애가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이기도 해.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로. 왜? 좌우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그게 닮았어. 닮았겠지. 붙였으니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퍽퍽하고. 이건 뭐야? 거울 속에 나를 성찰하고 진찰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분열된 자아의 화해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건 정상의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서로 같이 이제 합일되는 화해하기를 바라는 거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분열된 자아가 다시 합쳐지면 하나의 자아가 되면 정상인 거잖아. 사람이. 그래서 분열된 자아의 화해 소망.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정적 자아, 긍정적 자아가 합쳐져가지고 정상적인 자아가 되면 어때? 나의 부정적인 면이 없어지고 좀 괜찮은 자아로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이해되니? 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대식 끝나고 이제 단동배고. 이거 안 하고 싶게 생겼어. 안 하고 싶게 생겼지? 불만할게요. 꽤 길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건데 외워야 된다. 여태껏 수능특강, 아니 수능에나 모의고사에 관동배곡이 나오면 주석이 거의 안 남았어. 외웠어요, 지금. 기본 작품이잖아. 아니, 기본 작품. 얼마나 기본 작품인지 예를 들어볼까? 자,
우리 지금 당장 수능 특강에 봐봐. 아니 수능 완성해. 5어로 그대로 아래야까지 때려 넣어서 나왔지. 근데 지금 보면은 주석이 이 5어에 대한 게 전부 나왔어? 아니야. 별로 안 나왔어. 그럼 수능에서는 이거조차도 안 나올 거야. 이게 보면 정말 그냥 고사 부분만 나온 거지 5어 부분을 준 게 아니잖아. 주석 자체를 수능 완성에서도. 자, 우리가 왜 관동 3위 송미가 기본 작품이라고 하냐면 이제 니네가 몇 차 교육과정이야? 2015 교육과정, 즉 7차, 2차 개정 교육과정이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이제 6년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어왔어. 그러다가 7차부터는 수시개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시개정 2010 몇 년이냐? 2012 교육과정이고 니네가 2015 교육과정이잖아. 그렇지? 이때는 되게 빨리 바뀌지. 3년 만에 바뀌었다가 지금 니네 제일 오래된 7년? 8년?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오래된 교육과정에 끝자락에 있는 애들인 거야. 역사상 가장 긴 교육과정, 안 바뀐 교육과정에. 근데 7차, 2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7차 교육과정에서 너희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빠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위, 송미, 관동교육 세 가지가 무조건 필수로 다 들어가야 돼. 국어에 하나 들어가면 문학에 2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뭐를 빼줬어? 셋 중에 하나만 넣어. 교과서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배우는 거야. 근데 수능에선 이거 셋 다 기본 작품이니까 어차피 공부해. 이딴 식으로 이내 학업의 양을 줄여준 거지. 이게 줄여준 거야? 아니잖아. 수능 보려면 어차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고전 시각은 고전 문법도 그렇잖아. 생각해봐. 고전 문법에서 메인이 뭐야? 중세국어가 90%잖아. 근데 이제 1학년 교과서에 어떻게 됐어? 원래 고대, 중세, 근대가 2012 교육과정은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 그럼 2개 빼줄게. 빼봤자 무슨 의미야, 이게 90%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줄여줬어. 근데 자, 봐봐.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실리는 작품이 뭐인 거야, 그러면? 3개. 자, 봐봐. 교과서마다 현대시나 고전시가 실리는 건 다 달라. 마치 창기파랑가 실리는 데도 있고, 제망묘가 실리는 데도 있고, 뭐 진달래꽃 실리는 데도 있고, 안 실리는 데도 있고, 윤동주식 실리는 데도 있고, 안 실리는 데도 있고, 다 출판사마다 고르지. 근데 이건 필수로 셋 중에 하나는 넣으세요가 뭐야? 상미송기 방법이야. 김만중이라는 사람 알지? 구운몽스. 그 사람이 서포마필이라는 자기소필에서 극찬을 하는 작품이지 이게.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잘 쓴 이유를 잘 써 보이기 시작하면 니네가 고전시가 경기가 끝났다고 수능에서. 왜 비슷한 작품들 보다 보면 그래도 정순이 진짜 잘 썼구나 사이코패스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단한 작품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이건 그래서 기본 작품인 거예요. 교과서에 무조건 하나씩 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반동교육은 너무 길어서 교과서 중에 이걸 선택한 교과서가 거의 없다 뿐인데 사실 대부분 함의 성미를 선택을 하지 짧으니까 애들한테 학업 부담을 줄어주겠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싣는 거야.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나온다. 수능에 나왔을 때도 삼위, 송미, 관동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가 도움이 별로 안 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다가 넣는 느낌으로 나와. 왜? 기본 요법이라는 뜻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5억? 그거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내는 게 관동, 삼위, 송미야.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라는 거야. 이게 나오면. 너희는 불행하게도 뭐가 나와서 이거 셋 중에 하나가 거의 무조건 연계교재에 실리는데 너희 불행하게도 이게 실렸지. 제일 싫잖아. 이거 실렸으면 좀 나은데. 그래서 관동을 해야 된다. 그치? 자, 그래가지고 관동 빼먹고 하기 전에 정천의 간단히 좀 알아보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천은 세 가지를 잘했다고 그랬지. 사람 많이 죽였어. 네? 사람 많이 죽였어. 죽였다고요? 정천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 몇 명 죽였을까? 사람을 죽인 시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거든. 우리나라 많이. 자, 정철이 살았던 시기에는 선조시기지. 선조는 왕권이 되게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어. 이건 아버지한테 정통으로 받은 게 아니야. 자기 친척한테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강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뭘로 나타나? 공당 정치를 정치하는 게 서인과 동인으로 이제 공당을 나누게끔 만들지. 선조가 좀 주도해가지고 만든 느낌이 강해.
근데 이제 동인 세력이 훨씬 더 컸어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동인 중에 정현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반역으로 올릴 만한 짓을 하지.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사조직을 결성을 해. 대동계 같은 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군사조직으로도 활동을 해가지고 외적이 서들어왔을 때 이제 지방 그 사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출전해가지고 외적을 쳐부수기도 해. 그럼 생각을 해봐. 정여립의 사적 경력이야. 그러면은 뭐로 몰아가도 딱 좋아? 반란을 일으킬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여립을 영모로 몰아가. 어쨌거나 선조의 뜻이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역사 미스터리긴 한데 영모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선조가 정여립한테 이제 저거를 군부도사를 보내가지고 체포 명령을 내리는데 정여립이 자살해버려. 근데 차라리 자살을 안 했으면 내 자살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인들을 싹 다 신문해라라고 누구한테 있지 않냐.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정철한테 지시를 하는데 서인의 우두머리가 정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인 중에서도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거든 정철이. 근데 좀 노박구야. 그러니까 무조건 동인 하면은 이 죽일 놈들 동인 영수한테 막 침뱉고 막 그랬어 말하다가도.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이 정철이 독한 인간이거든. 근데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정철이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을 겪냐면 자기 누나 2명이 이제 왕족한테 시집을 가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궁궐에서 같이 지내기도 해 왕족들이랑. 근데 나중에 영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 매형들이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몰락하겠지 가문이.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생길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족들이랑 같이 이제 왕실에 있다가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자기 가문이 이제 몰락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과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권력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권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되게 그런 게 강하겠지, 신념이. 그래서 이제 서인에서 되게 이제 뭔가 자기 주장 강하고 뭔가 되게 권력에 대한 집착도 세고 그게 이제 정철인 거야. 근데 또 시를 잘 썼어. 16세에 보면 성삼별곡을 썼는데 성삼별곡 쓴 게 나머지 웬만한 시인들 쓴 나이 들어서 쓴 것보다 훨씬 잘 썼어. 정철이 세 가지를 잘한다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성삼별곡에도 보면 술 좋아하는 게 나와. 그리고 최초의 사설시조인 장진주사도 썼지. 장진주사를 그냥 최초의 사설시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장진주사 자체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술 권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 인간이 이제 술을 권하면서 이제 쓴 최초의 사설시조를 썼겠어. 보통 이제 좌우로 이렇게 늘리는 형태가 최초의 사설시조 형태인 건데 사실 술 취해서 그렇게 늘렸을 수도 있고 형시조를 이렇게 쭉 늘려나간 이유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을 보고서 선조가 들어가 동인을 수사하라고 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조선 전기에 보면은 사화라는 게 일어나잖아. 4번의 사화가 있지. 근데 그 4번의 사화에서 죽은 선비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고 1,0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정철이 자기 정력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썰도 있고, 이제 뭐 일설에서는 정철이 이제 처음에는 수사에 안 맡으려고 했는데 선조가 이제 몰아가가지고 정철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썰도 있어. 어쨌거나 조선 역사상 당시의 인구가 400만이었거든. 그 중에 1000명 이상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은 거의 몇 분의 1이야? 4,000명 중에 한 명씩을 죽여버린 거지, 전체 인구에. 거의 타노스급의 어떤 저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선조가 광해군 세자택 사건에 연루시켜가 얘를 유배시켜버려. 좀 불쌍하니까 이렇게. 그러고서는 평안도에 유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평안도로 선조가 도망을 하나. 그래서 정철을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근데 거기서 술 마시고 또 사고쳐.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줘서 어떻게? 잘라버리니까 내가 강화도로 의병 모으러 간다고 갔다가 1593년 전쟁 끝나고서 1년 뒤에 죽어. 굶어 죽었다고 보기도 하고 병들어 죽었다고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이제 정철의 마지막인데 이 정철은 사실 되게 좌이전까지 갔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선조에 대해서 그런 그 이음보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적었지. 근데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그래서 유배 가서 적은 거 같잖아. 아니야.
자기가 이제 독립 세력이 셀 때 자기가 전남 담양의 창평이라는 면이 있는데 이 창평에 응도하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려갈 거지, 뜻을 거야. 그리고 관동배국은 제일 젊었을 때 40대 때 썼어. 삼이송민은 50대 때 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40대 때는 어때? 선조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관찰사에 갔지. 전에 얘기했나? 강원도 관찰사 임기가 몇 년이야? 1년이야. 왜 1년이냐면은 이 관찰사라는 직책이 되게 강력해. 군사권이랑 행정권을 둘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중국 당나라가 이 관찰사, 절도사들의 난 때문에 망했잖아. 당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어? 군사권, 행정권 다 가진 절도사들이 세습을 했어.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군벌 체계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멸망을 했거든, 서로 싸우다가. 근데 이제 정철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잖아.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런 군사권이 강해진 걸 막기 위해서 관찰사의 권한을 몇 년 분야하는 거야? 1년. 지방 사또들은 3년, 4년인데. 그래서 이 관찰사를 가면은 어떤 역할만 하냐면 대충 임기 부임하면서 자기 지역 좀 둘러봐. 그 다음에 가면 가가지고 대충 업무 좀 보다가 좀 있다가 이제 다시 나머지 지역 쭉 둘러보고 나면 임기 끝나. 그래서 관찰사 하면 보통 어때? 기행가사가 가능한 거야. 왜? 1년 임기 동안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 자기 지역을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동별국이 뭐야? 지역 관찰사들의 이제 어떤 자기 임기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관동이라고 부르는데 왜 관동이라고 그래? 우리가 천령이라는 관문이 있지. 천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맥이 나눠지잖아, 우리나라가. 천령 북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관도, 함경도. 천령 서쪽을 관서, 평안도. 천령 동쪽을 관동 내지는 영동. 그래서 강원도를 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관우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관찰사 본부가 어디 있어? 보통 이제 그 관찰사들은 군사권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지에 감형이 있거든, 관찰사 본부가. 강원도면 강원도의 제일 요지가 어디야? 그쪽에서 쳐다볼 수 있으니까 금강산 바로 그쪽 해안 땅이 있지. 함경도가 거의 경계 근처야.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제 감형이 있어서 여기까지 부임하는 내용인데, 자, 정설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이 영문학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유명하게 이제 술 하도 마시지. 그래가지고 정철 가문에 뭐가 있어? 은으로 된 잔을 물려주잖아. 그래서 지금도 있어, 정철 가문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 은잔이 이렇게 좀 두드려서 넓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거기에 얽힌 철화가 있잖아. 이 잔으로 하루에 3잔씩만 먹어라 그랬는데 이 잔을 이제 크게 키워가지고 버리고 두드려가지고 이제 편단하고 얘기를 하지. 술을 3잔씩 이렇게 사발로 마시고 그리고 피를 냈어. 어쨌거나 이제 정철이 이런데 정철이 사람이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이 정철한테 그때 당시 멸문지화를 입은 가문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며느리들이 고기 썰 때 제사식 만들 때 정철 하면서 쓴다고 하지. 정철 진짜 다큐멘터리에 나와 보면은 정철 고기 가지고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을 그만큼 싫어하는데 이 정철이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시인인 거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야. 그래서 정철의 이제 관동별목을 일단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자, 정철이 이제 전남 창평에 뭐가 있었지? 여기가 전남 창평이라고 해보자. 전남, 담양, 창평. 우리 삼인국, 송민국에 보면은 전남, 담양, 창평을 송민국에서 뭐라고 불러? 소상난발이라고 그러지. 기억나? 소상강의 난. 소상강은 뭐로 유명해? 아황과 여영이 빠져 죽으면 되잖아. 그 요임금의 딸인데 순임금한테 시집간 두 딸이 이제 거기서 빠져 죽어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얼룩무늬 대나무가 유명하지. 담양도 뭐가 유명해? 대나무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자기 인거지를 보통 소상난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 중국어니 지명이 되어가지고.
자, 여기가 은거지인데 한양으로 올라가지. 강원도 관찰사를 부임받아서. 자, 지금의 한양 서울 보면 강이 이렇게 이제 한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 여기 위로 하나 올라가고 아래로 하나 내려가. 위에가 뭐야? 한강. 아래가 뭐야? 남한강이지. 들어봤어? 처음 들어? 드물머리. 조물머리 여기가 양수리라고 부르지. 우리 식으로 보면 조물머리. 자, 그리고 당시에 한양의 북쪽은 전부 뭐였어? 양주 땅이었어. 그래서 이제 악장 중에 신도가라는 게 있어. 한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정도전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양주의 고을이었다라고 한양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한강 북쪽은 다 양주였고 남쪽은 다 뭐였어? 광주 땅이었어. 경기도만, 전라도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송파, 강남, 강동, 그 서울 남쪽에 있는 구들이 전부 광주였고 하남이랑 성남까지도 다 광주였고 용인 일부까지 광주였어. 근데 지금 광주가 많이 줄어들었지. 넓은 광대를 했어. 원래 광주가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이쪽이 뭐야? 여주지. 들어봤어? 여주하면 쌀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요 끝에 뭐가 있어? 남한강 끄트머리에. 원주가 있지. 자, 우리가 강원도 하면 핵심 도시가 뭐야? 강릉하고 원주야. 자, 그 다음에 산맥이 이렇게 쭉 태백산맥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북한강 지류에. 지금은 그때 조선시대에는 별로 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좀 메인 도시 중 하나야. 춘천.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 이쪽 경기도 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어? 철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금강산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금강산이야. 회양이 있어, 회양. 여기가 관찰사 본부인 가명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금강산 넘어가가지고 이제 동해안이 쫙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보면은 통일전망대 있는 쪽에 뭐가 있는 거야? 고성이 있지. 고성 아래쪽에 뭐가 있어? 속초. 속초 아래쪽에 뭐가 있어? 양양. 양양 아래쪽에 뭐가 있어? 강릉. 강릉이 메인 도시지. 원주와 강릉 해서 강원도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래쪽에? 강릉 아래쪽에 동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 삼척. 그 다음에 울진. 뭐 이런 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자, 왜 이걸 썼냐? 은송아. 괜찮아? 자, 이거 왜 썼냐면은 이제 봐봐. 내용을 설명해 줄게. 자, 안동별국분 크게 서사, 본사 1, 본사 2, 본사 3, 그리고 별사로 되어 있지. 자, 본사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 전남청평에서 한양으로 올라와서 한양으로 올라온 다음에 어때? 여기서 이제 부임하는 과정이 나와. 부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양 밖에 양주에서 말에 갈았다, 역참에서. 그 다음에 여주로 흑수라고 나오거든. 흑수.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성강은 어디면요? 치악이 여기로 가. 성강이 원주야. 성강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겠어? 소양강, 춘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철원으로 가지. 철원에서 뭐를 가? 궁예왕의 대궐터, 태공의 대궐터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 부임지인 회양으로 가지. 이 회양의 이름은 이제 중국의 극장유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선한 정수를 베풀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랑 이름이 같아. 중국의 회양과 우리나라의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극장유 얘기까지 하는 게 본사야. 서사야. 자, 그 다음에 본사인은 어떻게 돼? 금강산에 들어가지. 금강산에 가가지고 일곱 경치를 바라보는 게 본사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고성으로 해가지고 쭉 여기 끝에 망향정까지 내려오는 게 본사인데 여기서도 어때? 7개의 경치가 나와. 즉 관동별국은 금강산에서 7개 경치,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7개 경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망향정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홈속으로 가가지고 신선 만나는 얘기가 결사야.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관찰사 임기가 1년이라고 짧은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내적 갈등이 나타나. 뭐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반동배곡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지. 일단은 충분가적인 속성이 있어. 임금의 은혜에 충성하는 관리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뭐야? 강호가도가로서의 모습이 있어. 강호가도가는 뭐야? 신선으로서의 모습이야. 자연에서 논일고 싶은 모습.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이제 서사가 있고 본사일이 있고 본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결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땐 충분히 크겠지. 그래서 충분히 크다가 본사 이해가면 충분히 최저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강호가도가적인 부분은 본사 2에서 최고로 찍었다가 다시 내려가. 그리고 요 사이 본사 2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이 내적 갈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러냐면 비장미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그래. 자, 보통은 우리가 이 강호가도가적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우암이라고 그러고 충분가적인 부분을 숭고미라고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간동배곡 할 때 거의 이제 4개의 미의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 이건 되게 오래된 이론이야. 간동배곡에 대해서. 은송아 괜찮니? 자, 우리가 조동일이라는 사람의 미의식을 통해 가지고 간동배곡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조동일의 미의식은 조동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학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봐. 이 사람은 아름다움의 종류, 문학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나눴어. 있는 것은 뭐야? 현실이고 있어야 할 것은 이상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보통은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현실과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을 쫓아가는 태도가 있고 현실과 이상이 있을 때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가 있어. 이 4가지 기준으로 이제 아름다움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눈 거거든. 예를 들어보자. 다 죽고 있네. 괜찮아? 자, 효림이는 하고 싶은 게 뭐야? 나중에? 모르겠어? 서빈이는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해보자. 자, 선생님이 된 게 이상이지 현실과 이상이 있지 않아. 선생님이 못 된 게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이상인 거고 선생님 이거 안 돼도 되나 다른 일 할 거야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봐봐. 우리가 현실과 이상이 일치할 때 더 높은 것을 찾아가는 거를 숭고음이라고 해. 숭상해. 높은 것을 숭상하는 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게 충군가나 연군가 어떤 종교적 가치나 불교적 가치, 높은 가치를 숭상하는 게 숭고음이야. 그러면은 요게 숭고음이겠지. 유교적 가치를 숭상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선생님이 됐는데 나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야.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게 숭고음이야.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난 선생님 됐어. 됐으니까 고생 좀 덜 하고 편하게 우아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래. 그게 우아함이야.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현실에 안주하면서 즐기는 강호가도가 우아함이 해당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못됐다고 해봐. 근데 나는 끝없이 선생님이 될 거야. 임용을 3번, 4번, 10번, 20번 해봐서도 될 거야. 이게 뭐야? 비장한 각오를 가진다고 그러지. 슬프지만 꿋꿋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보통 뭐냐면은 절의가나 아니면 회고가가 여기 들어가. 절의가라는 건 절개한 의지를 지키면서 예를 들면 고려 조선이 세워졌는데 끝까지 고려왕국에 충성할 거야. 이러다가 죽은 사람들. 또 사육신 세조의 정권이 세워졌는데 나는 끝까지 단종한테 충성할 거야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통 비장미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골개미. 골개미는 여우와 신고도 얘기랑 비슷하거든. 선생님은 못됐어. 선생님 말이야 별로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나한테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어때? 그럼 지금 나 안 가져도 돼요? 이러고서 비판해버리는 게 뭐야? 골개미야. 이게 그래서 풍자시 계열이 여기에 들어가. 우리가 공산탈중 같은 데서 말뚝이가 양반을 비판하는 이유를 조동일의 미의식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양반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를 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 자, 그러면은 반동배곡에는 뭐가 나와? 우왕이와 숭고미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치가 있을 수 있어. 왜? 자연에서 즐기는 거와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는 관찰사 업무상 같이 할 수 있지. 계속 여행 다닐 수 있잖아.
근데 임기가 몇 년이야? 1년이네. 1년 끝나갈 때쯤엔 어떤 느낌이 들어? 이제 선택을 해야지. 자연에서 계속 못 읽어주냐? 그럼 뭐가 돼? 골개가 되지. 임금? 모르겠다. 나 임금 비판하고 자연에서 못 읽어야. 그리고 반대로 임금을 선택하면서 아 셰프님은 난 임금한테 충성하고 자연을 포기해야겠어. 비장미가 되겠지. 뭐가 맞을까? 이거야? 아니지 이거 반역이잖아. 그럼 뭐가 나와? 비장미가 나와. 비장미가 어디 나와? 여기. 이게 핵심이야. 이 시의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힘은 뭐야? 강호가도가 충공가가 양대산맥으로 같이 가는데 본사 이쯤 오면 이제 임기가 끝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지. 왜? 아, 나 자연에서 계속 못 이기고 싶은데 임금한테 충성도 해야 되네? 그럼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신선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계속 나와. 왜? 신선이 되면 이제 자기 관리로서의 그걸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신선이 되고 싶다 하면서 비장미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뭘로 해결되는 거야? 꿈속에 갔더니 꿈속에서 왜 신선이 나타나서 너 원래 신선이었어. 너 원래 신선이었는데 유배 온 거야 인간 세상에. 그럼 어때? 너 죽고 나서 지금까지 충성 잘하고서 그러고서 나중에 죽고 나면 너 원래 신선된 거니 그때는 자연에서 실컷 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은 충성해. 그래서 어때?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정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신선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성탄별국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신선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관동별국에서도 끊임없이 미화법을 통해서 뭐라 그래. 내가 술에 취하면 취한 신선, 취선. 내가 타고 다니는 술에는 우개의 기운, 날개도 튄 신선의 술에 내가 보고 있는 저 학은 신선의 학, 선학. 이딴 식으로 미화법을 엄청 많이 썼어. 관동별국 곳곳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선에 대한 어떤 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전체적인 틀 자체는 뭐다? 가공과도가와 축구가 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갈등을 가다가 꿈속에서 해결이 되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그리고 주된 이제 경로는 어때? 금강산에서 일국경치, 동해에서 일국경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앞에 부분 서사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게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경치에 대한 감탄이라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관동별과 앞부분부터. 자, 서사해보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는 뭐야? 자연이지. 자연에 대한 병이 깊어. 이거 뭐라 그래? 천석고항, 연화고질, 고항지질 이렇게 부르지. 중림은 뭐야? 대나무숲. 담양이지. 전남 창평. 담양에 있는 창평. 대나무가 유명하지. 그래서 대나무숲이라고 부른 거야. 창평에 누워 있었는데 관동 800리. 800리나 되는 강원도 지방의 방면. 관찰사의 직책을 이렇게 부른 거야. 방면을 맡으시니 어와 감탄하지. 아 임금의 은혜 가디록 만못하다. 갈수록 끝이 없구나. 갈수록 이제 대단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사 직책 받았으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되지. 서울로 가서 연추문 궁궐의 연추문으로 들이다가 들어가서 경회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났대. 어때? 임금 만나는 부분 생략되지. 시상의 비약이 나타나. 시상의 비약. 옥절이 앞에 섰어. 관찰사의 패 증명서가 앞에 서 있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명이 쭉 나오지. 평구역이 뭐야? 양주에 있는 평구역이야. 평구역에서 말해봐라. 어디로 가? 흑수로 돌아더니 어디로 갔어? 섬강이 어디면 치악이 어디로다. 섬강이 어디냐? 원주가 여기구나. 치악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지명으로 쑥쑥쑥 이동을 하지. 원주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봐봐. 소양강으로 가지. 그러면 원주에서 갑자기 또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춘천까지 올라간 거야. 남한강에 있다 북한강 뒤로 올라가 버렸지.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이야. 자, 소양강은 어디로 흘러들어? 한양으로 가겠지. 춘천의 소양강이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거 뭐 나타낸다고 보는 거야? 연분 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거라고 봐.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연분 지정이지. 한양으로 고신거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남에 있어 백발도 하도할자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왜? 걱정이 많다는 거지. 임금에 대한 걱정. 동주가 철원이야.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워. 이제 춘천에서 철원으로 갔지.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가서 보는 말이 삼각산 제1봉이 함하면 배려. 삼각산은 북한산이지. 한양 북쪽에 있는 산이 삼각산이잖아. 자, 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철원은 거의 한양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지. 춘천보다도 가깝고 지금 여기 떠나는 자리 중에서 제일 한양과 가까운 자리야.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북한산이 보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건 임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 궁예왕의 대궐터, 태봉의 대궐터가 있지. 궁예가 세운. 그래서 궁예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갱이. 오작은 뭐야? 까마귀와 까치인데 이런 걸 뭐라 그래? 망한 나라의 수도에 보리가 자란 것을 산책한다. 맥수지탄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회고의 느낌이지. 과거를 회상하는. 그래서 이제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낸다는데 이거 감정이입이라고 봐. 나도 회고를 느끼고 걔네도 회고를 느낀다라고 표현해가지고 나의 정서를 거기다 투영한 거잖아. 오작이 지지갱이. 천고의 흥망. 천년 동안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걸 너희 아니 모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회양으로 가는 거지. 바로 회양까지 갔지.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뭐와 같아? 급장유가 다스리던 것. 자, 간동배국에서 화자는 자기가 동일시하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오거든. 하나는 뭐야? 급장유. 급장유는 유교적 가치관, 추분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야. 좋은 정치라는 인물. 한 명은 인포. 여기서는 서구 옛주인이라고 나오거든. 이거는 도교적인 가치관에서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 인포야. 근데 인포의 특징이 매처학자거든. 매화의 아내로 삼고 학의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서구에서 놀았다라는 인물이지. 자연에서 노는 인물의 대명사야.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본 학을 뭐 신선의 학, 뭐 자기를 모아서 넘노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기 인포에 문단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극장유 같이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회양이라는 같은 동네 이름에서 내가 좋은 정치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급장유의 품체를 고쳐 아니고 이렇게 급장유 여기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뭐야? 자기를 급장유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유교적 가치관으로. 됐지? 여기까지가 서사야. 즉 부인 끝났어. 이렇게 이 먼 거리를 그냥 몇 줄 안 되게 다 정리해버린 거지. 어디가 제일 많아? 금강산이 엄청나게 많아. 금강산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금강산의 일곱 경치 표현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일곱 지명들을 좀 체크해볼게. 책을 봐봐. 자, 51페이지부터 가볼게. 자, 본사 1에서는 뭐를 보러 가? 네 번째 줄에 뭐가 있어? 만폭동이야. 거기 체크해봐. 만폭동이 첫 번째 지명이야. 만폭동. 두 번째 문단에는 뭐야? 금강대. 첫 번째 줄에 금강대. 만폭동, 금강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뒤로 가보자. 두 번째 줄에 진헐대. 자, 봐봐. 대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보통 동이라는 건 동네라는 건 만폭은 만 개의 폭포가 있는 동네, 폭포가 있는 지명이라는 거야. 대는 뭐야? 보통은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거나 높은 데에다가 정자 지어도 이것도 뭐야? 대인 거지. 우리가 정자를 낮은 데 지으면은 정인 거고, 높은 데 지으면은 대인 거야. 그리고 정자 자체가 높게 돼 있어가지고 무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로 올라가는 정자 같은 거 있지. 경회무. 이게 뭐야? 경회로는 이제 다리가 길어가지고 어때?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냐?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혹은 성문 위에 있는 이런 것도 뭐라고 해? 이런 것. 우리 동대문, 남대문 같은 거 위에 건물 있잖아. 그것도 뭐야? 그 다음에 우리 포는 뭐야? 포부라는 뜻이야. 모모소, 연못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대루, 정, 호, 소. 이 정도 알면 되겠다. 요게 이제 나오는 지명 이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대무정, 호소 이 정도는 알아두면 돼. 그리고 경포대라는 지명 있잖아. 경포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석포가 있지. 석포 이름이 경포야. 근데 원래는 포구였다는 거지 거기가. 경이라는 포구야. 포구에 있는 포구 옆에 뭐를 세웠어? 우리 경포호수 가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가운데 섬이 있고 요쪽에 이제 폭포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언덕이 있는데 이 위에 정자를 세웠잖아. 이게 뭐인 거야? 경포, 대에 있는 경포 그리고 경포, 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이따가 이거 나올 거야. 간동배국의 경포대. 그리고 여기가 뭐야?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지. 그래서 여기가 뭐였더라? 강문교라고 그래.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이 남아있어. 강문이라고 남아있잖아. 강릉에 가면 강문이라는 동네가 있어. 여기가 이제 그 경포대 옆에 있는 동네야. 그리고 여기 이 강문 옆에 뭐가 있어? 시마크 호텔 있잖아. 동해안에서 제일 비싼 잘 되는 호텔. 5번급. 뷰가 되게 좋지.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가.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스카이베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인터 쪽으로 호텔이지. 3개 호텔, 동해안에서 제일 비싼 호텔 3개가 여기 다 있지. 왜?
그래서 여기서 극찬을 하잖아. 여기 강동배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지형이 어디야? 경포대야. 강릉이 더 큰 도시기도 하고 강릉 북부이지. 그래요.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옆에 뭐 있어? 개심대가 있지. 53페이지 첫 번째 줄에 개심대.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있어? 첫 번째 줄에 비로봉. 봉 속에서 보물이지. 국산보물이. 자 그래서 산에는 주로 뭐가 많아? 대가 많겠지. 왜?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는 금강산은. 또 뒤로 가보자. 2개 남았지. 7개 중에. 자 뭐가 있어? 첫 번째 줄에 사자봉. 거기 앞에 뭐가 있는 활용소. 그러니까 사자봉과 활용소는 같은 곳이야. 활용쇠라고 되는데 활용소이 그래가지고 활용소가인 거지. 활용연못과 사자봉이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5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불정대.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지. 금강산의 마지막. 불정대까지 해가지고 끝나. 근데 이 금강산은 폭포로 시작해서 폭포로 끝나. 만폭동 폭포로 시작해서 불정대 시필 폭포로 끝나서 폭포로 시작해서 폭포로 끝나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으로 가지. 동해안으로 가면 56페이지에 뭐가 나와? 두 번째 줄에 산영루가 나오지. 이제 대가 잘 안 나오지. 산영루. 루각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산영루.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총석정. 정자가 나오지. 총석정 첫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 3일포. 포구가 나오지. 3일포. 이렇게 세 군데. 그 다음에 네 군데 남았겠지. 동해안에. 또 뒤로 가봐.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의상대. 여기는 양양 낙산에 있는 의상대야. 그래서 이제 우리 낙산사 알지? 양양의 유명한 낙산사. 거기가 낙산이거든. 거기 있는 데가. 산에 있으니까 이건 또 대인 거지. 의상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 두 번째 줄에 경포. 경포대의 경포.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뭐가 나와? 첫 번째 줄에 죽서도. 근데 진중한 죽서도지. 진중한이라는 관문 위에 있는 죽서도겠지. 이거는 그러면 누각 중에서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야? 망향정.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지. 첫 번째 줄에 망향정. 이렇게 일곱 개를 바라본다. 됐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자. 자 본사 1부터 가볼게. 51페이지. 자, 회양 가명에 부임했잖아. 가명이 관찰사 본부라는 뜻이야. 그 가명에 영중이라는 거면 가명 안에 무사하고 일이었고 시절이 3월이래. 그러니까 내가 일처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일처리 다 해놨어. 그리고 3월이 됐어. 봄이 옛날엔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었지. 왜 꽃피니까. 지금이야 이제 꽃이 좀 흔하니까 꽃피는 계절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는데 물론 벚꽃놀이 같은 거 가면 좀 느끼지만 근데 옛날에는 꽃피는 게 최고였어. 여름과 겨울에 놀러 못 다녔지.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는데 어떻게 다녀? 죽는 건데 여름이면 겨울에는 안 놀러 다녀. 언제 놀러 다녀? 봄하고 가을인데 가을 단풍하고 봄꽃하고 뭐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은 봄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지. 시절이 3월이래. 음력 3월이겠지. 화천 꽃이 핀 시냇가의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대. 풍악은 뭐야? 우리 금강산은 봄에 금강산, 여름에 봉래산, 가을에 풍악산, 겨울에 계골산이라고 부른다고 해. 근데 굳이 봄인데도 어때? 금강이라고 하면 좀 너무 흔해 빠지니까 풍악산이라고 굳이 부른 거지. 가을 이름으로 부른 거야. 봄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잘 떠있고 나들의 복장을 가볍게 하고 석경, 돌로 된 모듈길에 박대를 짚어서 백천동, 100개의 냇가가 있는 동네겠지. 백천. 우리 그 중국을 사천 하면 4개의 냇가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사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천지방을. 양자문 끝자락에. 그래서 여기 백천이라는 거는 천이 냇가가 많은 동네라는 뜻이지. 만폭동은 폭포가 많개 있다는 건데 그만큼 폭포가 많은 동네라는 거야.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 폭포가 많으니까 폭포에 대한 비유 표현이 나오지.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다 폭포에 대한 표현이지. 폭포가 은 같은 무지개가 옥 같은 용의 꼬리 같은 게 섞어들며 뿜는 소리가 심리에 자자하니 가장법이 심리나 들린다는 거니까 소리가. 들을 때는 그래요. 들을 때는 청각으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은데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눈처럼 하얗구나. 청각에서 시각으로 가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가가면서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강대로 가지. 금강대는 이제 높이 있는 대이지. 금강대 맨 2층에 선하기 새끼를 치는데 다이가 올라간 건 아니겠지. 금강대를 올려다 본 거야. 거기에 신선의 학이라고 그랬지. 위화법이야. 다이가 신선처럼 보는 거야.
신선해하게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 봄바람 소리가 옥피리 소리가 들어 첫잠을 깨웠는지 호의 현상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이제 합을 표현한 거지. 반공에 솟았으니 공중에 올 솟아오르니 서호 예주인 누가 쓰인 거지. 서호 예주인은 화자 자신의 이제 서호 예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지. 내가 인포 같은 사람이어서 나를 보고서 학이 자기 아버지 같다고 이렇게 잘 노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서호 예주인의 반겨 노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인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음을 나타낸 거야. 됐지? 뒤로 가보자. 자, 소향로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라는 절에 진헐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는 말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가 나오구나. 여산은 사실 중국의 아름다운 산인데 여산 이꼴 금강산이라고 표현한 거지. 여산은 옛날에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지. 당나라의 대표적인 이태백이라고 보기도 하지. 여산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산만큼이나 여기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금강산 맨 마지막 파트에 가면은 여산이 여기보다 아름답다고 다리라고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금강산 처음 시작할 때는 여산이 금강산이 여산만큼 아름다워. 끝날 때는 어때?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금강산의 진면목을 여산이라고 표현했지.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 답변이구나. 어와 감탄사지 교화오 교물주가 헌사토 헌사할 때 무슨 뜻이야?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연합평가랑 상충곡에서 영향받은 부분들이 슬금슬금 나오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영향받았다고 봐. 날거든 튀기마나 섞거든 솟기마나 이것도 뭐야? 상충곡에 나온 표현이잖아. 푸르거든 튀기마니 뭐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 상충곡에. 네, 날거든 튀기마나 섞거든 솟기마나 날거든 튀지 말거나 섞거든 솟지나 말거나 산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구용을 꽂아놓은 거,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은 산의 모습들이 백옥을 묶어놓은 거, 동명, 동해를 박차는 것 같고, 북곡을 떠받치는 것 같고, 북곡은 여기서 뭐겠어 그러면 임금을 상징하는 거겠어. 임금을 떠받치는 것 같은 산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특히 높은 망고대와 외로운 혈망봉이 하늘을 추미려 무엇을 말하려고 이건 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야. 자신의 충신으로서의 모습을. 그래서 임금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망고대와 혈망봉은 저렇게 높이 서 있지? 그게 내 모습 같구나 얘기하는 거지. 천만 겁이 지나도록 비주를 보는데 겁이라는 건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인데 그게 천만 번 반복된대. 무한대의 시간인 거지. 무한대의 시간 동안 어때? 임금에 대한 충성을 그칠 줄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빗댄 거야.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라고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모습을 칭찬하는 느낌이 가깝지. 자기의 모습을 거기 투영하고 그걸 칭찬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3군데 지나갔다. 그러면 몇 개 남았어? 4군데 남았지. 금강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주로 뭐가 많이 나와? 충분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충분에서 시작을 하잖아. 임금한테 부임받았으니 충분히 많다가 점점 떨어지고 이제 뭐가 많이 나오겠어? 신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사 1까지는 아직까지 충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자연 감탄하면서도 거기다 유교적 가치관이랑 연관시키지. 근데 본사 2에 가면 대부분 뭐랑 연관시키냐면 신선의 이야기랑 연관시키는 부분이 나와. 자, 이제 보자. 개심대에 다시 올라. 고쳐 올라는 다시 올라지. 중향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넉넉히 헤아리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기마나 좋거든 막히마나 이것도 이제 어때? 그 면왕경과 같은 데서 나왔던 표현이지. 그 기운이 맑거든 좋지나 말거나 좋거든 막히나 말거나 연세법이지. A, B, B, A 형태. 저 기운을 흩어내요. 인재를 만들고 이것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내지. 저 맑은 기운이 있는데 저 기운을 흩어내가지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인재를 만들어서 임금한테 충성하고 싶다는 거지.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하도 할지 산봉우리의 모습이 형용 어떤 형태도 끝이 없고 다양하고 태세 움직이는 모양도 하도 할지 산이 역동적으로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표현된 거야. 천지가 삼기실 때 천지가 만들 때 자연이 된 것인데 이제야 보니 유정 정이 들어가 있대. 누구의 정이 들어가 있어? 조물주의 정 마음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물주가 의도하고 만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비로봉 가서는 이제 공자 얘기를 하는데 비로봉은 이제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거든.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황하강 근처에 태산이라는 산이 있지. 평양때 혼자 산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태산이라고. 그 산의 동쪽에 있는 반도를 뭐라고 그래? 산동반도라고 부르지. 그리고 요 태산의 남서쪽에 뭐가 있었어?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가 있었고 노나라의 동쪽에는 동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어.
공자가 어느 날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노나라가 참 작게 보이더래. 그래서 노나라가 참 작구나 그랬어. 이건 뭐냐면 노나라를 다 운영할 만한 경지에 이르는 공자의 어떤 높은 경지를 나타낸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나이가 더 들어서 태산에 올라가서 보고서는 아 천하가 참 좋구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천하를 운영할 만한 경지에 이르는 공자의 경지를 나타낸 거라고 그래. 자,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이잖아. 비로봉에 올라가서 정철이 아 조선이 참 좋구나 그러면 조선을 다스릴 만한 경지에 이르는 거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는 비로봉에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그럴까? 귀찮아서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 높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와? 비로봉 꼭대기 상상도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겠는가? 난 안 올라갈 거야 이거지. 동산 태산이 얼마나 높던가? 공자가 올라갔던 동산과 태산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노나라 좁은 줄은 우리도 모르고 나는 이제 그 공자가 노나라가 좁다라고 할 만한 그 경지에도 이르르지 못했는데 넓보다 넓은 천하를 어찌 적다라고 공자는 말했단 말인가 하면서 공자의 높은 그 학문적 경지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지.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거이고 공자의 높은 지위를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비로봉 안 올라가겠다.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가면 괴이하겠는가? 그냥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올라가기 귀찮았을 확률이 높아.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사자봉.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 연못이 되어 있지. 활용이 사는, 용이 사는 연못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 연못에 용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에 넓은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호를 지려는가? 풍운은 뭐야? 승천의 기회지. 바람과 구름이 껴야 용이 승천한다고 그러잖아. 용이 승천하고 나면 어때? 비가 내리는 거지. 여기서 노룡은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그래. 내가 풍운, 그 좋은 정치를 할 만한 기회를 얻어서 3일 동안 충분히 내리는 비, 즉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그래. 옛날부터 이제 비가 제때 내리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지. 조선시대는 농사가 가장 근본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제때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치를 의미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음에 그늘진 골짜기에 이온풀, 시들어가는 풀을 다 살려내겠구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다 살려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좋은 정치에 대한 포부가 나타나. 이것도 뭐야? 이금에 대한 충성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들에 대해서 뭐를 뽑아내? 유교적 가치관을 뽑아내지. 이 부분, 앞부분에서는. 왜? 충분가적인 부분이 되게 강한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러다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게 동해로 가서 그런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불정대 12폭포.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전부 이제 금강산의 지명들이지. 거기 넘어서 쟤는 고개 제자지. 외나무 썩은 다리로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항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요. 자, 불정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절벽, 여기에 이제 불정대가 있어. 저 건너편에 절벽이 있고 여기서 이제 폭포가 떨어져. 근데 이제 12개 폭포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은하수 항구비를 잘라내면서 실같이 풀어내어 배같이 걸었다는 거지. 사실 이건 누구 표현이냐면 200이야. 200이 썼던 시의 문제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도용을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은하수는 이제 그 폭포에 대한 표현인 거지. 이게 이제 12개가 있으니까 그게 각각이 실이고 이 12개가 합쳐져서 천같이 보이는 거지. 한 면같이, 천조가리같이. 그래서 이제 배같이 걸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은하수 항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내어 배같이 걸었으니 도경, 그림으로 옛날에 다른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12폭포를 보면은 12개라고 하는데 내가 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내 봄에는 여럿이라. 이적선은 누구야? 이태백의 또 다른 여럿이 이시인데 인간 세상에 적강한 유배온 신선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시의 신선, 그래서 시선이라고 부르잖아 이태백을. 이태백이 이제 있어가지고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높다. 나보고 소리라고요.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고 이태백도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이지. 이태백에 대한 고사가 되게 많이 나와 여기 보면. 이태백에 대한 유명한 시들이 많지. 뭐 있어? 술 한잔 먹고 꽃 하나 꺾어놓고 술 한잔 먹고 꽃 하나 꺾어놓고 이것도 이태백이요. 달 갖는다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이태백이지. 달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뒤에 나와. 이태백은 좀 알아. 이 도교 시인의 가장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동일시하지만 이 사람과 강의 동일시해? 안 하지. 이 사람은 노교 시인의 최고봉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비교는 하되 자기가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야. 자, 이래가지고 공강산 끝났어. 자, 본사 2로 가자. 동해로 가자. 자, 산중의 매양고랴, 산중의 항상고랴, 동해로 가자스라. 이제 동해로 가는 거지. 남열의 왕고야. 남열 뭐였어? 정상포미 상사는 높은 관직들이 사는 가마지. 남열로 가마를 타고 산영로라는 누각에 올라갔는데 영롱하게 빛나는 벽계 또는 진행물과 수성 여러 가지 소리로 제조 오는 새들이 이별에 원망하는 것 같아. 감정이입이 사실은 주객전도이기도 하지. 내가 슬픈 거지 걔네가 슬프겠어? 아니지. 내가 자연이 이별하려니까 슬픈 거지. 금강산 자연이 이별하려니까. 정기를 떨치니 깃발에 휘날리니 오색이 넘는 거가 고가 고는 뭐야? 북고자에다 각은 뿔필이 각자지. 그래서 북을 치고 뿔필이를 섞어보니 해운이다 거치는 것 같고 이거 관찰사 행렬을 묘사하는 거지. 명사 맑은 물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키기로 취선 미화법이지. 화자 자신을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했지. 바다를 곁에 두고 해강과 폭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이지 마라 내 것인 줄 어찌하느냐. 무라이체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야. 백구랑 같이. 그래서 산영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총석정으로 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육황관계 얘기가 나오고 신선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남구에 돌아서 총석정에 올라갔는데 총석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절벽이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정자를 지었어. 그럼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이 바다 한가운데 주상절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4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배공로, 옥황상제 궁궐의 기둥, 남아있는 4기둥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총석정에 올라가니 배공로에 남은 기둥이 다만 4치 서 있구나. 공수라는 유명한 그 장인의 솜씨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고태여 육면체는 어떤 모양의 곰닦길래 저 바위가 육면체지? 조선시대 사람들은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야. 희한하니까. 지금이야 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고성으로 가지. 자, 금강산에는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산영로 그 다음에 뭐야? 그 총석정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가지. 고성까지 온 거야. 고성을 저만치 두고 고성 앞에 있는 삼일포를 찾아갔대. 삼일포는 왜 삼일포냐면은 신라화랑 4명이 여기에서 3일간 머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선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신선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거지. 아까 총석정은 어때? 옥황상제 궁궐의 기둥이래. 그러면 그것도 신선과 관련있잖아. 이제 삼일포도 어때? 신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지. 왜 자꾸 신선 흔적 찾는 거야? 아쉽거든. 자연에서 노니기 힘드니까. 자, 3일포를 찾아갔는데 단서, 붉은 글씨, 신라 화랑들이 써놓았다는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그대로 있는데 사선, 4명의 신선이 된 화랑은 어디 갔느냐. 여기서 사흘, 3일 동안 머무르에 어디로가 또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 유명한 동해안의 명승지들이거든. 경치 좋은 데들. 여기 가면은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신선이 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자,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은데 신선이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 그러니까 어때? 슬프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슬피 표현하는 감정이입이 나와봐. 이화는 벌써 되고 백꽃이 벌써 졌대. 아쉬움이 나타나는 거지.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적동새가 슬피 운대. 감정이입이야. 근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걸 아직 감정이입이라고 안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반동 빼고 강동과도 간데 왜 슬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안 보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 흐름상으로는 이거 감정이입이 맞지. 왜? 이 사람 아쉬워하고 있잖아. 근데 이 아쉬움이랑 갈등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해석하지 않는 교과서에서는 그냥 감정이입 아니고 얘는 슬프고 나는 기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깊숙이 생각해보면 감정이입 맞아. 낙산, 양양까지 내려보니 양양에 낙산이 있으니까 낙산의 동쪽에 있는 의상대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산운,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것 같고 육룡이 떠받치는 것 같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지. 바다를 떠날 때는 망국이 이르던 우리 해가 될 때 보면은 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아련하게처럼. 그래서 망국이 흔들리는데 천중, 하늘 위에 치등이 호발의 해리로다. 작은 털 하나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밝다라는 거지.
아마도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시라.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는 건데 이태백에 이제 그 등 굽는 공황대라는 시가 있는 거를 보고서 그렇게 쓴 거야. 등 굽는 공황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백이 옛날에 강남강에 있는 금능이라는 지역에 공황대라는 이제 대에 올라가가지고 시를 썼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 청나라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의 오나라 땅이었어. 오나라 궁궐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해가 비치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은 뜬구름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이거 의상대라는 정자가 있잖아. 의상대라는 정자에 보면 안에 현판이 있는데 여기 200의 시가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야. 그 등 굽는 공황대라는 시가. 그래서 그 등 굽는 공황대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 구름 간신히 머물까 두렵다라는 거지 인근 근처에. 시선은 누구겠어 그러면? 이태백이지. 시의 신선. 이태백은 어디 가고 이태백의 침과 가래. 해타라는 건 침과 가래인데 이태백의 시를 얘기해. 이태백의 입에서 나온 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상대에 가니까 어때? 이태백의 시가 거기 걸려있네. 이태백의 시를 보니까 임금의 인종을 가리는 뜬구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어때? 우리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그 시를 보면서 뭐라고 감탄해? 천지간의 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써놨구나. 이 시를 보니까 이 천지간의 소식을 잘 써놨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태백 시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야. 일출 보고 이태백 시 보고 감탄하는 내용이야. 그 상대에서. 자, 그 다음에 경포가 차례지. 네. 59페이지. 사양은 석양이라는 뜻이야. 지금도 일본에서 사양이라고 많이 부르지.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일본 소설가 그 노벨문학상 탄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시마요 미키오였나? 아닌데 그 말고 그 성 하여튼 가와바타 야스나리인가? 그 사람 석양이라는 그 소설 제목이 사양인데 사양. 일본에서는 석양 아직도 사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양이 석양이라는 뜻이야. 석양이 지는 현산에 철쭉을 척축이라고 해요. 철쭉을 잇따라 밟아. 우계지륜 수진아. 우계지륜 날개로 친 신선의 소래지. 자기가 타는 소래를 날개로 친 신선의 소래. 자기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계지륜이 경포호수로 내려가니 심리나되는 빙환 얇은 비단을 다리고 고쳐다려. 다리고 다시 다려서 장송 소나무가 긴 곳에 울창한 속에 슬컥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자이자 잔잔하구나.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맑고 잔잔하다는 거지. 고주 외로운 배를 해랑하여 풀어서 잡아봐. 경포가 이제 내용이 많지. 여기 이제 경포에서 호구에서 배를 풀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정자가 있지. 섬 위에 있는 거기로 갔어. 경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것이 대양이 거기로 돼. 여기 강문교잖아. 강문교가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지. 여기 넘어가 바다라는 거지. 조용하다 이 기상, 활원하다 저 경계. 조용하고 넓구나.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지. 이도공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행수 되게 많이 배열했잖아. 경포가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야. 홍장보살의 헌사타리로다. 홍장보살은 뭐야? 홍장이라는 기생이 고려 말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관찰사에 해당하는 안념사라는 박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지방에 이제 부임했다가 기생이랑 이제 잘 지내고 나중에 서울로 돌아가 버렸어.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라고 하고서는 가서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장이 막 시조도 쓰고 막 그랬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내. 그러니까 내 사랑하던 홍장이 죽었어? 그러고 다시 와봤는데 이제 홍장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하고 어때? 이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강릉 지방의 이제 그 부사가 이제 자기 친구인데 그러면 우리 뱃놀이나 가지고 경포에 뱃놀이 갔는데 홍장이 이제 선녀로 이제 등장을 하고서는 배 타고 갑자기 짜잔 나타나는 거지. 그게 홍장 보사거든. 실제로 이제 경포대에 가면은 스카이베이 호텔 앞쪽에 동상이 서 있어. 홍장 보사 동상이 4개인가가 스토리별로 이렇게 쭉 서 있어. 나중에 가면 한번 봐봐. 강원도 쪽 가면 간동배국에 대한 이 지명들이 되게 많아 사실. 자 그래가지고 그 홍장의 보사가 야단스럽다 할 정도로 조용하고 이 경치가 맑고 깨끗하구나 이런 뜻이야. 강릉의 대도고, 강릉은 큰 도시지. 그래서 큰 도시에 풍속이 좋구나.
절효정문, 절개를 지킨 충신, 효자, 연려의 여러 그 문들이 볼골마다 있으니 비옥가봉, 모든 집집마다 벼슬 자리를 하나씩 줄만한 동네가 이제도 있다 하겠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강릉의 풍속이 좋다라는 걸 예찬하기도 했지. 사실 자기가 다스리는 동네니까 좋다고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포 지나서 어디로 가? 죽서로로 가지. 진주관이라는 관문이 있겠지. 강릉 아래쪽에 뭐 진주관이라는 관문이 있고 여기에 있는 죽서로라는 누각 위에서 보니까 50천이라는 물이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푼 거야? 다시 방향 바꿔가지고 한양을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이야. 임금에 대한. 아까 소양강은 이제 한양으로 흘러갔는데 여기서 거기 보면 죽서로 50천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 남산이 목명이야. 남산으로 보내고 싶구나. 자, 여기가 중요해. 마지막 네 줄, 요 뒤에 있는 네 줄이 되게 중요해. 뭐야? 비장미가 최고조에 이르는 요 부분이야. 봐봐. 왕경이 유한하고 왕의 관원으로서의 여정이 유한하고 즉 관찰사 임기가 끝나간다는 거지. 풍경이 모습이 자연 경치가 실증나지 않으니 유회도 하도하시라. 그윽한 횡포도 많고 객수도 돌 데 없다. 나그네 시름도 돌 데 없다. 무슨 뜻이야?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지. 시름이 많아. 왜? 이제 임기 끝나가는데 임금한테 충성하려면 한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을 떠나기는 싫고 이런 거지. 그래서 신선에 대한 얘기가 앞에도 많았지만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선사, 신선의 뗏목을 띄어가지고 북두칠성으로 향해서 신선이 되고 싶다 라는 뜻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바다 끝이 하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뗏목 타고 가면 신선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혹은 신선, 선인을 찾아서 단혈, 동굴에 머물러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어서 이제 어디로 간 거야? 망양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바라볼 망자지.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잖아, 망양정이. 그래서 천근,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왜? 바다 끝은 하늘이고 하늘 끝을 바라보면 신선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바라보려고 망양정에 올라간 거야. 망양정에 올라가지고 하는 말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그러고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데 가뜩이나 노한 고래, 실제 고래가 아니라 바다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쳐오잖아. 멀리서 이렇게 쳐오는 이렇게 넣어지는 파도를 고래,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팍 깨지는 파도를 은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꼬마리 막 날리는 거를 백설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파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거지. 가뜩이나 노한 고래, 미라도 놀래가는데 실제 고래가 아니야. 붉거니 품거니 어지러니 구는구나. 파도가 치는 모습을 표현한 거지.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 동서남북 위아래 해가지고 6방향 온 세상이지. 그래서 은산을 꺾어내어, 그러니까 파도가 은산처럼 이렇게 하얀 산처럼 쪼개지는 것을 꺾어내어 온 산에 내리는 것 같고 온 세상에 5월 장천, 여름 하늘에 백설,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왜 여름이라고 그러냐면 음력 5월은 여름인 거지. 원래 1, 2, 3월이 봄이고 4, 5, 6월이 여름이잖아. 음력으로 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양정에서 바다를 바라봐. 그러고 이제 여기서 결사로 들어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망양정에서 적은 것 잠시 사이에 밤이 되어서 풍랑이 정하거늘 파도가 잔잔해졌어. 구상이라는 거는 옛날에 중국 신화에 보면은 상이 이제 뽕나무 상자인데 뽕나무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해가 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튼다. 그래서 구상이라는 게 뽕나무 상자인데 달이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이야. 그래서 해가 뜨는 곳 혹은 달이 뜨는 곳 가까운 곳에서 명월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서광은 빛이지. 한 줄기 빛이 1000길이나 되는 한 줄기 빛이 숨는 듯 보이는구나. 주력 고술로 된 발을 고쳐 걷고 커튼을 걷고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쓰며 계명성은 샛별이지. 금성이 돋도록 고추 한 잔 다시 한 잔 바라보니 백년화 연꽃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백년화는 흰 연꽃인데 달을 흰 연꽃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리도 좋은 세계 남대를 답해보려 애민정신 나타나지. 충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백성들한테 다 보이고 싶구나. 유화류는 신선의 술이지. 이것도 미화법이지. 자기가 마시는 술을 신선의 술이라고 표현해서 가득 부어 달더러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면 영웅은 여기서 누구 시선 이태백이야. 이 사람도 이제 달 잡으러 들어갔다가 빠져들어서 신선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시선 이태백은 어디 갔으며 사선 아까 이제 화랑 4명 신선이 된 사선은 어디 갔는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이 있다라는 신선이 사는 산이 있다는 동해에 갈 길도 멀기도 멀구나.
아까 망향동 올라간 이유가 뭐야? 이제 신선이 사는 산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가기 힘들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너 그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 응답 해설. 네. 그리고 시조 납치 받았어? 아니요. 시조 해야 되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 봐봐.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풋잠이 얼굴더니 꿈에 한 사람이, 인몽이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날더러 있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너는 신선세계의 진짜 신선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꿈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황정경은 옥황상제 앞에서 이제 공부하는 책인데 도교의 그 경전을 잘못 읽어가지고 너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세계 유배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너 신선인 것도 모르고 인간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너 원래 신선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적은 더 잠시 가지 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고 하고서 북두칠성의 기울여서 북두칠성 국자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걸로 동해물을 퍼가지고 줬다는 거지. 꿈속이라는 건 가능한 거야. 동해수를 이제 퍼내가지고 이제 저 먹고 날 먹어서 서너 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후에 화풍 시원한 바람이 습습하여 양 어깨를 춥혀드니 양 겨드랑이니 정확히 말하면 구만리 장공이 적이면 난리로다. 이제 하늘에 날 것 같다는 걸 신선이 주는 술을 받아 먹고 나서 꿈속에서 이 술을 가져다가 사회에 고르나나 엄만 상생을 다쉽게 만든 후에 그제야 옳지 않자고 한잔하자꾸나.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신선인 거 확인했지. 그럼 어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때 신선세계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술, 신선의 술을 가져가지고 온 백성을 다 나눠주겠다는 건 애민 정신이 나타나지. 좋은 정신을 하겠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꿈속에 나왔던 신선이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 공중의 옥피리 소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러고서 이제 잠에서 깬 거지. 꿈에서 나도 잠을 깨어가 나를 두고 보니 자, 이 부분이 중요해봐봐. 깊이를 모르거니 가이드를 어찌하니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앞에랑 이어지는 내용이야. 자, 봐봐. 어디랑 이어져? 앞에 60페이지 봐봐. 바닥 끝은 60페이지 밑에서 5번째 바닥 끝은 하늘이니 하늘 끝은 무엇이고 신선세계에 대한 궁금증이었지. 근데 꿈 끝나고 나서 어때? 깊이를 모르는데 바닥 끝을 어찌 알겠는가? 무슨 얘기야? 알 필요가 없다. 갈등이 해소됐거든. 내가 신선인 거 알았는데 굳이 바닥 끝에 있는 신선세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명월, 밝은 달이 온 세상 천산 만나게 아니 신대없다. 이 또한 임금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이 또한 임금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야. 이게 달빛이 이제 임금의 은혜잖아. 그래서 달빛이나 햇빛 같은 건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거든.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이렇게 갈등이 없어진 것도 임금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독되고 끝. 그래서 나머지 소설은 읽어봐.